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9월 17일.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합니다. 네, 자, 우산 잘들 챙기시고요. 자, 이번 주도 기분 좋게 한번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전 시황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은 제목은 복귀로 이제 적어 드렸고요. 자, 위에는 코덱스 200 ETF의 차트입니다. 자, 이때 분산이 있었고 한번 하락, 횡보 이후에 분산이 또 쌓이고 굉장히 큰 하락이 한 번 더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그날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위에 보이는 이제 이 코덱스 200의 ETF 차트를 한번 천천히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뭐 이번 연도에 어떤 추억 여행을 한번 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쯤 오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왜 어떤 결정을 내렸고 왜 그때는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지 오늘 하루는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 바둑에서 복귀하듯이요, 주식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바둑 기사들이 복귀를 할까 생각해 보면 그때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거고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복귀를 한다라는 거고, 처음에는 복귀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안 좋은 기억들, 굉장히 고통스럽고 잊고 싶은 기억들을 되새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들다라는 건데, 그래도 해보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남아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수익을 한 번씩 보고,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버티면서 지켜나가 보고,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도 우리는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꼭 한번 이번 연도에 어떤 성과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한번 복귀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나 저희 역시도 이 6개월 동안의 어떤 하락장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배운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리 이제 주식이 과거에 어떤 사이클이 좀 어느 정도는 반복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일을 살아보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뒤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항상 새로운 것 같아요. 몇 년을 뭐 10년이고 20년을 하건 계속 다음 날은 항상 새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굉장히 많이 배운 시간이었다라는 거고, 다음 주면 추석이고요. 이제 추석이 지나면 이제 이번 연도의 어떤 마지막 분기죠. 그래서 2월부터는 또 두 번의 큰 분산과 그날도 있었고, 그리고 작게는 한 번의 분산과 또 그날도 있었죠. 정말 다행히도 이제 저희도 그렇고 저희 계좌도 그렇고 이제 평투파 저희 이제 회원분들도 그렇고 다행히도 이제 별탈 없이 지나갔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정말로 이거는 정말 큰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탈하기 위해서는 아마 누군가는 굉장히 큰 해를 입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쭉 하락하는데 계좌가 손실이 아닌 거는 굉장히 큰 행운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잃지 않으면은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서 우리들의 계좌가 살아남고 약간의 수익이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인 거거든요. 일단은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나 저희 회원분들도 한번 이번 연도에 한번 계좌 내역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은 크게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행운이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2018년도를 굉장히 마무리를 잘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과 조바심에 서두르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급한 사람이 항상 모든 일에선 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이제부터는 조금 유연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저희 다행히도 저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날에 금요일에 다행히 반등을 좀 시작을 했고, 이번 반등이 만약에 진짜라면은, 그리고 우리에게 또다시 정말 감사한 어떤 시장의 행운이 주어진다면은 아마 이번 연도에도 다행히도 목표를 잘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번 연도에 어떤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힘든 고비를 잘 넘어올 수 있었던 것은요,
절대 실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맞춘다라는 개념이 절대 아닌 거고 단순한 행운, 감사한 일이다 정도로 항상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속으로는 아, 나 너무 잘해 하면서 말로만 겉으로 뭐, 아, 이거는 운이지 라고 말하기보다는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주식을 아마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은 정말 요거는 피부로 많이 와 닿으셨을 겁니다. 이거는 뭐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조심조심하면서 그냥 한 발 한 발 내딛어 보는 정도밖에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번 연도에는 정말 운이 좋게도 계좌에 손실 없이 다행히도 이제 잘 이제 살아남아 가고 있다라고 이제 느껴지고요. 일단은 자만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이 시장이 주는 행운에 감사하는 것이 최선일 거라고 저희는 항상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2018년도 이 마지막 분기 어쩌면 정말 마지막 이번 연도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이 시장 남은 이 분기도 굉장히 저희는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화이팅 하시고요. 기분 좋게 조바심 내지 말고 주식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자, 오늘도 이제 책의 내용을 한번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책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주제를 한번 보면은 이 책에서 어찌 보면은 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적혀 있는 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이제 일곱 가지 기준이라는 어떤 이 주제가 있는데요. 뭐 많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 아베 슈웨이가 이제 스팍스 그룹을 이제 창업한 이 아베 슈웨이가 이제 또 이제 활용하는 방법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하나하나씩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기준을 들어가기 앞서서 이 앞에 이 아베 슈웨이가 이제 투자에 필요한 기본 자세부터 갖춰라 라는 주제로 책에 글을 좀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일본에는 자신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1990년대에 들어 버블 경제가 붕괴된 뒤에는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고 있다라는 건데 이 경제는 장기 디플레이션에 이제 돌입을 했고 대형 금융기관도 몇 개나 파산을 했습니다. 또한 니케이 평균 등의 어떤 인덱스를 보면은 IT 버블, 어떤 뭐 고이즈미 개혁, 뭐 아베노믹스 등 주가 상승의 기회가 몇 번은 있었지만 아직도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기업은 자기 방어 어떤 본능이 커져서 내부의 유보금을 늘려왔는데 현재는 그 액수가 한 360조 엔, 그러니까 한 3,600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정도 이제 훌쩍 웃돈다라는 거고, 이 한편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이 선진국과 비교를 해보면 일본의 어떤 이 노동 분배율은 가장 낮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적다라는 이다라는 건데, 일본 국세청이 공표한 이 민간 급여 실태 통계조사에 따르면은 2015년도에 평균 급여액이 361만 2천엔이었다라는 거고 평균 급여액이 가장 높았던 때는 418만 5천엔을 기록했던 1998년 더 하락을 했죠. 그 이후에는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이 평균 급여액은 그 이제 아베노믹스 효과가 이제 조금 더해져서 점차 개선은 좀 되었지만 2015년에는 아직 이제 잠시 답보 상태가 되었다. 15년까지요. 이처럼 이 급여가 오르지 않는 한편 현재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사회보장이다라는 거고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일본은. 거기서 이제 국가의 어떤 의료와 연금이 어디까지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이 이제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후생연금 등 어떤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연령이 상향 조정될 것임은 거의 확실하다라는 것이고, 저희 나라도 이제 그쵸 거의 비슷한 느낌인 것이죠. 왜냐면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아무래도 자금은 한계가 있고 너무 일찍 주면은 뒤늦게 이제 못 받아버리면 또 안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연금 이 수령 시기가 조금 더 이제 늦춰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여집니다.
뭔가 이제 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은 아마 지금의 젊은 세대들도 이제 느끼고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이 아베 슈에이가 20, 30대였을 때와 비교해 보면은 젊은이들은 이 소비 의욕이 분명히 후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은요. 예. 자동차를 구입하지도 않고 해외여행도 가지 않고 술자리에 참석하지도 않고 최대한 낭비를 억제하면서 저축에 힘을 쏟는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실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멋지죠, 그렇죠?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에 힘을 쏟는다라는 것. 어, 물론 이호처럼 이렇게 견실한 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올바른 일이다라는 건데, 이런 젊은이들에 비해서 버블 세대, 옛날이죠. 일본의 옛날 버블 경제 때, 그때 세대는 너무나 바보 같은 소비를 한 데다 지금도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50대임에도 저축액이 전혀 없는 가구가 30%나 있다라는 것은 이런 어떤 바보 같은 소비를 한데 좀 뒷받침하는 어떤 통계 자료다라는 것이고, 그들은 전형적인 어떤 배짱이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이 저자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이를 본봐야 한다고는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무자비하게 바보처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저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뭐, 뭐 경제로 보면은 그쵸. 이게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일단은 또 넘어가서 이 돈에 대한 이 불안이 좀 높아진 나머지 돈을 은행 예금에 넣어둔 채 약간 히키코모리라고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거의 왔다 갔다 집일만 하는, 집에서만 틀어박혀 사는 사람들이 이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지금은 은행에 예금을 해도 이자가 거의 붙지가 않고, 그렇기에는 이는 이 엄청난 소중한 자산을 그냥 잠들게 하는 것과 매한가지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개인은 스스로 자신의 자산을 지켜야 되고 큰 부를 쌓고 싶다면 아베 슈에는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주식 투자에 하면 굉장히 크게 실패하고 만다라는 거고, 준비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준비를 안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 전제로 깔린 말입니다. 주식을 해야 한다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의 주식을 싼 가격에 사는 것이다 라는 거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투자하려 하는 어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장래성을 따져봐야 한다 라는 것. 가령 좋은 기업의 주식을 싼 가격에 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향후에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한다고 해도 단기적으로는 반드시 큰 조정을 겪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황한 나머지 주식을 매도해 버리는 것은 보다 큰 이익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가를 쫓아 어떤 국지적인 미니 버블의 이 장세에 올라탄다면 순식간에 버블이 붕괴해서 굉장히 진짜 재기불능의 손실까지 입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려면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투자의 가설을 믿으면서 투자를 계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이런 기본 자세가 갖춰져야지 비로소 진짜 자본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좋은 기업의 주식을 싼 가격에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그 7가지를 오늘부터 그냥 하나하나씩 이제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그냥 심플한 내용을 그냥 좀 말로만 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한번 기준을 보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이 심플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업을 고를 때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산정할 때 필요한 미래 이익이나 현금 흐름의 수준을 예측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세세히 이해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복잡해지면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겠죠. 이는 그 기업의 경우 어떤 무엇이 가장 큰 수익원인지, 또 경제 환경이 크게 바뀌면 무엇이 위험 요소로 작용할지 등등 간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거든요. 이때 간과했던 위험 요소가 실제로는 그 기업에 치명타를 입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심플해서 분석하기가 쉬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 모델은 가능한 심플한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 이것은 어디에서 발생하며 비용은 어느 정도고 수익은 얼마를 거두고 있는지 등을 간단하게 시각화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상당히 바람직한 투자의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애플은 비즈니스 모델만 한번 파악해 보면은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애플이 주로 만드는 것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즉 스마트폰과 이 태블릿 PC죠. 물론 뭐 아이팟이나 맥북 시리즈들도 잘 나가기는 하지만 매출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플하다, 비즈니스 모델이 심플하다라는 것은 이익의 증감을 알기 쉽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책에 나온 대로 일본의 어떤 전자기기 제조업체들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이 히타치 제작소의 TV 광고를 보면은 CM송이 흐르는 동안 화면에 이 히타치 그룹의 계열사 한 1056개의 이름이 영화 타이틀롤처럼 화면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무척 많은 수지만 그래도 이 도요 케이자이의 어떤 온라인판에 따르면은 경제주간지입니다. 사실 이는 일본 기업 중에 2위에 해당한다. 아무리 많은 엄청나게 많아 보여도요. 그러니까 이보다 많은 계열사를 갖고 있는 기업이 소니. 소니의 어떤 계열사는 무려 1297개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계열사가 많으면은 솔직히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어디에서 큰 수익을 얻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거고, 이런 점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해당 기업의 계열사에서 만약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해서 이 모 회사, 이 소니, 이 모 회사의 수익을 압박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는 실질 투자 시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업 영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쩐지 리스크는 분산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겠지만은 실제 이 수익성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일본의 어떤 기업들 중에서 이 심플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이 책의 중간에도 한번 이제 나왔었던 이 패스트 리테일링이다, 이런 기업이다라는 건데, 이 같은 소매점이라도 이 세븐앤 아이홀딩스라는 기업도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런 이 세븐앤 아이홀딩스 등의 소매점들에 비해서 이 패스트 리테일링의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브랜드를 갖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류 산업이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이에 반해서 세븐앤 아이홀딩스 같은 기업은 뭐 아니면 이온이나 이런 기업들은 소매업 의류는 물론 이 식료품이나 가전, 뭐 일용 잡화 등 여러 품목을 다 다룬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세븐앤 아이홀딩스의 계열사 등은 이 종합 슈퍼뿐 아니라 식품 슈퍼, 뭐 백화점, 레스토랑, 편의점, 금융 서비스, IT 서비스 등등 다방면에 걸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상장 기업인 이 세븐앤 아이홀딩스에 투자하고 싶은데 이렇게 업태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적정 가치를 찾으려고 해도 정밀도 면에서는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보다 싸게 구입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은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복잡한 회사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기업 분석가가 아니라면, 그쵸? 기업 분석가가 아니라면은 기업을 발굴할 때 굉장히 심플한 기준으로 내가 어느 정도 크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 막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뭐 다른 사업도 하고 이런 기업들은 이도저도 아닌 기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아예 차라리 애매할 것 같으면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버리고 심플하고 매출의 성장성이 뛰어난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찾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기업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내가 빠르게 이해하면서 캐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대체 얘는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이해가 안 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분석 자체가.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다. 근데 거기다가 어떤 뭐 뒤에도 말하겠지만 경제적 혜자가 있고 성장성 매출까지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더할 나위 없겠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기준 하나를 보았고요. 내일도 좋은 기준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